수원에서 시청 중인 김태진님 감사해요. 대한민국은 거지국가입니다. 13조도 못 내면서 선진국 코스프레 했다는 비아냥이 미국과 일본 언론에서 쏟아졌습니다. 계산이 빠른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로 압박하면서 무려 관세 100%라는 채찍까지 거세게 휘둘러댔죠. 전 세계 역시 한국이 이번에도 조용히 고개를 숙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꺼낸 카드는 지난 30년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플루토늄 재처리 권한 없이는 더 이상 동맹도 없습니다. 순식간에 펜타곤이 긴급회의에 들어갔고 일본은 한국이 핵을 만든다고 어림도 없다면서 노골적으로 비웃었었죠. 하지만 아무도 예측 못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일이 터집니다. 삼성전자, 미 국방부조차 우릴 넘어섰다고 인정한 군 전용 5G 네트워크. 단 몇 초 만에 전장을 바꾼 그 장면이 전 세계에 퍼졌고 트럼프 정부는 24시간 뒤 그야말로 공포에 벌벌 떨게 됩니다. 잠깐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펜타곤 지하 위기 대응실의 붉은 조명이 동시에 세 방향에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이곳에서 전략기술 분석관으로 일해온 저 에바 밀튼도 이런 상황은 정말이지 처음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모니터에 뜬 세 개의 경고 문구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주한미군 철수 요청, 13조 원 방위비 제요구, 원자력 재처리 협정 개정. 한국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들고 나온 겁니다. 이제 진짜 드디어 나온 건가? 한미 동맹 장사가 드디어 2025년에 끝나고 한국은 공짜 안보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저는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죠. 이건 협상이 아니야. 붕괴야. 진짜 한국은 이번에 끝장나겠군.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바,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동맹국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가혹해. 돌아보니 지미 오웬스가 서 있었어요. 영국 정보부 출신으로 지금은 NSC 전략자문위원인 그는 항상 유쾌하면서도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그것도 그렇지만 한국은 이제까지 무려 50년간 공짜 안보를 보장받았어. 사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우리 미국이 한국에 가한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2배 이상 요구했고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카드로 흔들어댔어요. 한국은 자기들 말대로 부자나라라고 하고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3조가 없다니 말이 되나요? 이번엔 당연히 한국이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 회의장에 들어온 루카스 베일이 급히 상황을 보고했어요. 그는 DIA 동북아 파트의 시니어 분석관으로 평소에도 대북 대중 전략을 우선시하는 보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자권 회수로 대응했어요. 거기다 원자력 재처리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지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죠. 말도 안 돼. 예전 한국이라면 벌써 수용하고 눈치 봤을 텐데. 저는 손에 든 또 다른 보고서를 들어보였습니다. 국방부랑 외교부가 공동 발표했어요. 미국의 조건은 동맹이 아닌 종속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루카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역시 이런 면에서는 아직 후진국이야. 이건 뭐 감정적 대응이나 다름없고 국제사회에서 자폭행위야. 그런데 지미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니, 이건 감정이 아니라 의지야. 주권을 지키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야. 그 순간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회의 자료들을 뒤적거리다가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단체 사진이었는데 중앙에 선 인물이 서준 박사였어요.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온화하지만 강단 있는 과학자였죠. 그때 서준 박사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에너지 주권입니다. 그 말이 지금 와서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핵무기가 주권이고 13조 방위비 요구에 쉽게 응하는 것도 한 나라로서 자존심 상할 수 있지. 하지만 제가 2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국가들의 반응을 봤지만 한국처럼 예측 불가능한 전략적 대응을 보인 경우는 없었어요. 보통은 압박을 받으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거나 양보안을 제시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맞받아쳤어요.
이건 단순한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었죠. 무슨 이런 작은 나라가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는 배짱이 있는 건가 내심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루카스가 다시 보고하더라고요. 한국 언론들도 일제히 정부 지지 입장을 표명했어요. 여야 할 것 없이 주권 수호라는 키워드로 뭉쳤습니다. 그 순간 지미가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한국이야. 외부 압박이 오면 내부 결속이 더 단단해지지. 저는 모니터 화면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세계의 경고등이 대한민국에 위협하면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달라 보였습니다. 이건 한국의 절망적인 몸부림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국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에바, 내가 걱정하는 건 한국이 무너질까 봐서야, 아니면 우리가 예상 못한 걸 해낼까 봐서야?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둘 다였거든요. 한국이 이 위험한 게임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고, 동시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응해낼까 봐 두렵기도 했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회의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25년간 쌓아온 경험과 직감이 모두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 말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이번 대응은 단순한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질서에 대한 도전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전장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이에요. 이틀 후, 저는 DIA 본부 지하 3층에 있는 극비 자료실에서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파일명은 OPLAN-K 에그짓이었어요. 제가 접근 권한을 가진 민간 연구소 문건 중 하나였는데 열어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 대한 상세한 제재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거든요. 무기 수출 차단부터 시작해서 경제 압박, 기술 공급망 제한, 글로벌 투자 리스크 상향 조정까지 마치 러시아나 이란에 적용했던 제재 매뉴얼을 한국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거의 전략적 제재 리스트잖아. 한국이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동맹국이라고 부르면서도 뒤에서는 이미 무력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거예요. 2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도 이런 문서는 처음 봤습니다. 오후 2시 DIA 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었어요. 에드워드 부국장이 핵 확산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원칙주의자인데 그가 한국의 재처리 권한 요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재처리 권한은 일본에게도 예외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걸 요구한다고요? 저는 반박했죠. 우리는 일본에 줬잖아요. 그때 회의에 참석한 일본 방위성 연락관 나카무라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내는 완전히 달랐어요. 걱정 마십시오. 한국은 아직 멀었습니다. 기술은 따라오지도 못하고 체계도 없어요. 마음껏 떠들게 하세요. 핵 개발. 어림도 없죠. 그 순간 저는 나카무라의 비웃음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불편했거든요. 동맹국끼리 이런 식으로 서로를 깎아내리는 게 맞나 싶었어요. 더구나 나카무라의 표정에서 한국에 대한 무시와 불안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루카스가 추가 보고를 했어요. 한국 외교부가 공식 석상에서 1988년 미일 재처리 협정을 언급하며 우린 왜 안 됩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브리핑 내용이 더 놀라웠어요. 삼성전자, 한화, LI진엑스원 등 민간 기업들이 국방 전환 기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반도체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이젠 무기가 되는 시대구나. 예전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따로 놀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반도체 하나로도 국가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한국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전략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집무실에서 혼자 있을 때 저는 OPLAN-K-에그짓 문서를 다시 꺼내봤어요. 그 안에 적힌 제재 항목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걸 실행한다면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제재가 효과가 있을까요? 한국은 이미 충분히 강한 기술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더구나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 관계도 탄탄했고요. 지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지미, 우리가 진짜 한국을 제재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지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에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예전과 다르다고 봐. 이제 제재를 받아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생겼어. 오히려 우리가 더 손해볼 수도 있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제재한다고 해서 한국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들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5년간 해온 이 일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게 맞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한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 국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론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더라고요. 국민들이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완전히 달랐어요. 보통은 외교적 압박을 받으면 국내 여론이 분열되기 마련인데 한국은 오히려 더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이번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대응은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적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CIA 매튜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보며 완전히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2024년 방산 수출 170억 달러 돌파, 세계 4위, GDP 대비 국방비 2.8%, 자주 국방률 81%. 저는 보고서를 읽다 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수치들이 그냥 수치가 아니구나. 이건 선언이야. 우릴 넘어서겠다는 선언. 숫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략적 독립을 향한 체계적인 준비였어요. 자주 국방률 81%라는 건 한국이 이미 대부분의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문득 작년에 방문했던 한국방산기술 전시장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삼성전자 전략기획본부 민혁 부장의 말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실용적이면서도 강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했던 말이 지금 와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우린 이제 전자산업이 아니라 디지털 안보 생태계로 들어갑니다. 당시에는 그냥 기업 홍보용 멘트 정도로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정확한 미래 예측이었습니다. 기술이 외교가 되고 반도체가 무기가 되는 시대에 대한 선언이었던 거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이 외교가 되는 시대라면 한국은 이미 선두에 있네. 그 순간 루카스가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유럽 각국의 한국 방산 기술 도입 현황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이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를 연이어 계약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에바, 이거 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 무기들의 실전 성능이 SNS와 언론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어. 메이드 인 코리어 신뢰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까지 제안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하지 못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완제품만 팔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유럽 국가들의 반응이었어요. 독일의 프란츠 슈타이너 외교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냉정한 실리주의자로 유명한 그가 우리는 이제 미국보다 한국 기술을 더 신뢰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거든요. 지미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에바, 이거 심각한 변화야. 유럽이 우리 대신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략은 단순히 미국에 맞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거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 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국가의 기술 발전도 함께 도모하는 윈윈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접근법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안 하는 거였구나. 한국의 핵기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전략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황이 바뀐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지난 몇 년간의 한국 관련 보고서들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꾸준히 기술력을 축적해왔고, 동시에 국제적 신뢰도를 높여왔습니다.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그리고 이제는 방산까지. 한국이 가진 기술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너무 많았구나. 2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한국을 늘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생각보다 훨씬 탄탄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한국산 방산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제 한국의 영향력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보여주는 건 힘으로 압박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지미가 제게 물어봤어요. 에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해. 기존 방식으론 안 돼. 그날부터 저는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관리해야 할 동맹국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할 동등한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3주가 지나면서 상황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쿄 출장 중에 주일 미국 대사관 로비에서 일본 외교관 사카이 준페이와 마주쳤어요. 신중하지만 계산적인 인물로 유명한 그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로 나아간다면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 핵기술까지 주도하면 반도체 주권도 끝이지요. 사카이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한국은 늘 말만 요란했으니까. 그 순간 저는 그의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깊은 두려움이 느껴졌거든요. 일본이 정말로 한국을 우습게 본다면 굳이 이런 경고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사카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카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우리 기술팀이 멘붕 상태예요. 기시다 수상은 미국의 모든 걸 바쳤는데 한국은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동맹국끼리 협력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온 뒤 더 충격적인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FOX 뉴스는 한국의 핵개발 의도는 중국보다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WSJ은 한국, 동맹계는 이기적 국가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깊은 우려를 느꼈어요. 우리가 언론으로 먼저 공격하는 건 패닉의 전조지. 2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정부가 언론을 통해 특정 국가를 공격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기존 전략이 실패했다는 신호라는 거였어요. 정상적인 외교 채널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언론전을 시작하거든요. 지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에바, 이건 좀 심각해. 우리가 한국을 적으로 만들려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한국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야. 실제로 한국 보수야당 대표가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정부는 대한민국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내부에서도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저는 지미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한국 내부가 흔들리면 기술도 외교도 다 무너질 수 있어. 하지만 지미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니야, 에바. 한국은 위기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야.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독일에서 온 보고서도 우려스러웠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급진적인 대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외교관들이 회담에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때를 언급하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억나? 한국은 크게 휘청였고 KOSPI는 폭락했지. 삼성이 없다면 한국은 없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기술을 지키려는 거구나. 한국이 보여주는 강경한 대응의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큰 타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리 대비하려는 거였어요.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던 거죠. 그 무렵 NSC 회의에서 트럼프 캠프 내부 논의 내용이 보고됐습니다. 협상의 달인 트럼프는 한국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방치할 수도 있다는 전략 문건이었어요. 지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트럼프라면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은 예측 불가야.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 이 판에서 한국이 이길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상황이 한국에게 불리해 보였어요. 미국의 압박, 일본의 견제, 유럽의 우려, 그리고 한국 내부의 분열까지.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걸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25년간 한국을 지켜본 경험으로는 한국 정부가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할 리가 없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본 이후로는 더욱 그런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게 아니라 냉철한 계산에 의한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이 위기에 몰린 것 같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그림이 보였어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기술 개발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었어요. 유럽과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도 계속 확대하고 있었고요. 이건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 구축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한 가지 확실한 건 앞으로 몇 주가 매우 중요할 거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동아시아 전체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저는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에서 벌어진 일을 영상으로 지켜보며 완전히 다른 세계를 목격했습니다. 그날은 세계 최초 군 전용 프라이빗 오지 실전 배치기지 시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삼성전자 전략기획본부에서 파견된 민혁 부장이 외신 관계자들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혁 부장이 설명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이곳은 세계 최초 군 전용 프라이빗 오지 실전 배치 기지입니다. 탄약고 제어, 무인기 통제, 실시간 전술 대응 모두 삼성 네트워크로 가동됩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통신망이 아니라 디지털 군사력이야. 미국에서도 못한 걸 한국이 해냈네. 실제로 우리 국방부는 아직도 민간 오지 안정성 검토만 하느라 몇 년째 논의만 하고 있었거든요. 보안 문제, 호환성 문제, 예산 문제로 계속 미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벌써 군사 네트워크의 적용을 완료한 거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여준 시연 내용이 더욱 놀라웠어요. 해군 기지 전체가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고 함정에서 육상 기지까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무인기가 수집한 정보가 즉시 지휘부로 전달되고 몇 초 만에 대응 명령이 하달되는 모습이 생중계됐거든요. 저는 국방성 회의실로 이동하면서 지미와 긴급 통화를 했습니다. 지미, 이거 봤어? 우린 지금도 민간 오지 테스트만 하고 있는데 저들은 벌써 군사작전에 실제 적용했다고. 지미의 목소리에서도 충격이 느껴졌어요. 에바, 이건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야. 이건 선언이야.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는 선언. 저는 다시 삼성의 시연 장면을 리플레이해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민혁 부장이 자신있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건 과시가 아니라 실력의 증명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연 중에 실제 훈련 상황을 재현한 부분이었어요. 적군 무인기가 침입했다는 가정하에 전 기지가 몇 초 만에 대응 체계로 전환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레이더 탐지부터 요격 미사일 발사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미래 전쟁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어.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긴급 대책 회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루카스가 보고하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도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삼성이 공개한 군 전용 네트워크는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속도, 보안성, 안정성 모든 면에서 우리 기술을 압도하고 있어요. 에드워드리 부국장이 질문했어요. 정말 그 정도야?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의 대응 속도가 우리보다 3배 이상 빨랐습니다. 그리고 해킹 시도에 대한 방어력도 현재까지 뚫린 사례가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방식에 매달려 있을 때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유럽에서 들려왔어요. 폴란드 정부가 한국과 군 네트워크 시스템 공동 개발 착수를 공식 발표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기술 협력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저는 독일의 프란츠 슈타이너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냉정한 실리주의자로 유명한 그가 보낸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 아닌 서울을 먼저 바라본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어요. 논리가 무너진다. 우린 도대체 뭘 보고 있었던 걸까? 25년간 구축해온 동맹 체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우리 대신 한국을 기술 파트너로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선호도 변화가 아니라 실용적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삼성의 시연 영상을 다시 한번 봤어요. 이번에는 기술적 세부 사항에 집중해서 봤습니다. 네트워크 지연 시간이 밀리초 단위였고 동시 접속자 수가 수만 명에 달했어요. 이런 성능을 군사용으로 구현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지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에바, CNN에서 특집 다큐를 방송한다고 해. 제목이 한국 핵을 안 가진 초강대국의 전략이래.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전략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한국의 모델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CNN 특집이 방송됐어요. 저는 집에서 그 방송을 시청했는데 부산 해군기지에서 시연된 국방 네트워크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걸 봤습니다. 앵커가 이것이 미래 전쟁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소파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방송에서는 한국의 전략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한 전문가가 말했어요. 한국은 핵무기 대신 기술력으로 안보를 확보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은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죠. 저는 TV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제 선택은 한국이 하는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려 했지만 결국 선택권은 한국이 가져간 거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과 전략적 사고는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파들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거든요. 삼성이 보여준 군사 네트워크는 단순한 통신 기술이 아니라 차세대 전쟁의 핵심 인프라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었어요.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에서 기술로 협력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나면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변했습니다. 저는 도쿄 출장 중에 주일 미국 대사관 로비에서 일본 외무성 참사관 사카이와 다시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이 역력했거든요. 밀튼 분석관, 한국 상황이 심각합니다. 사카이가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성의 군사 네트워크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게 확인됐어요. 우리 방위성이 패닉 상태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지난번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이 이렇게 솔직하게 불안감을 드러내다니요.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나요? 사카이가 주변을 둘러본 뒤 더욱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기시다 수상이 미국의 모든 걸 의존하는 사이에 한국은 독자적인 길을 개척했어요. 우리 기술진들이 삼성 시연 영상을 보고 멘붕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일본의 진짜 속내를 알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한국을 깔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기술력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일본이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에 밀린 상황에서 이번 군사기술마저 뒤처지게 되자 위기감이 극에 달한 것 같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더욱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에 대한 공격적인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FOX 뉴스는 한국의 핵개발 의도는 중국보다 위험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WSJ는 한국, 동맹 깨는 이기적 국가라는 헤드라인으로 연일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깊은 우려를 느꼈어요. 우리가 언론으로 먼저 공격하는 건 패닉의 전조야. 2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정부가 언론을 동원해서 특정 국가를 공격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기존 전략이 실패했다는 신호라는 거였어요. 정상적인 외교 채널로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언론전을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보수 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내부의 정치적 분열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지미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한국 내부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외교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 실제로 한국 언론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과도한 대미 강경책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논조의 사설들이 연일 게재됐습니다. 한국 내부의 여론도 점점 분열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에바, 한국 역사를 봐. 저들은 외부 압박이 클수록 오히려 더 단결하는 경향이 있어. 일제강점기도 그랬고, 한국 전쟁 때도 그랬고, IMF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 지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내부 갈등이 정말 약점일까요? 아니면 더 강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일까요? 독일에서 온 보고서는 또 다른 차원의 우려를 보여줬습니다. 유럽 외교관들이 회담에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사태를 언급하며 말했다고 했어요. 그때 기억해? 한국은 크게 휘청였고 KOSPI는 폭락했지. 삼성이 없다면 한국은 없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다른 해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기술을 지키려는 거구나. 한국이 보여주는 강경한 대응의 진짜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일본의 수출 규제로 큰 타격을 받았던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미리 대비하려는 거였어요. 기술 종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 무렵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재선 가능성과 관련된 시나리오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NSC 내부 문건에 따르면 협상의 달인 트럼프는 한국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방치할 수도 있다는 전략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트럼프라면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은 예측 불가하거든. 동맹이고 뭐고 상관없이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가차없이 버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 표면적으로 보면 한국이 사면초가에 몰린 것 같았어요. 미국의 경제적 압박, 일본의 기술적 견제, 유럽의 우려 표명, 그리고 한국 내부의 정치적 분열까지. 모든 상황이 한국에게 불리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삼성의 군사기술 시연을 그 타이밍에 공개한 것도 우연일까요? 한국은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의 최근 행보를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방산 수출 확대, 기술 자립 가속화, 국제 협력 다변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압박을 받으면서도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속화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의 결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상황을 종합해서 분석해봤어요. 겉으로는 한국이 고립되어 가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의 위기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앞으로의 전개가 매우 중요할 거라는 거였어요. 한국이 이 내외부적 압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 패권 구도가 바뀔 수도 있었거든요. 2달이 지나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루카스였어요. 평소 대북 대중 전략을 우선시하며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그가 제 사무실로 급히 찾아왔습니다. 에바, 큰일이야. 트럼프가 삼성 보고서 받고 완전히 뒤집어졌어. 루카스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미국 국방 AI보다 빠르고 정확하다고 소리쳤다는 거야. 오지도 우리 것보다 압도적이라고 하고. 저는 루카스의 표정을 보며 놀랐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그가 이렇게 흥분한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정말 그 정도야? 한국이 지금 게임 자체를 바꾸고 있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루카스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트럼프 캠프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 그 순간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직접 언급할 정도라면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걸 중시하는 트럼프가 한국 기술을 인정했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NSC 공식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을 전략 대등국으로 분류하여 일본과 동일 기준 적용을 검토한다는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지미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드디어 인정했네. 기술이 모든 걸 말하게 만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린 우위가 아니라 대등의 시대에 들어섰어. 사실 이 변화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과 전략적 사고가 워낙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빨리 공식적인 인정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에드워드 리의 변화였어요. 그동안 원칙주의를 고수하며 한국의 재처리 권한 요구에 강하게 반대했던 그가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한국의 핵기술 수준을 재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략적으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게 아니라 만들지 않기로 선택한 거라는 인정이었거든요. 이건 한국의 전략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CNN에서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어요. 제목은 한국 핵을 안 가진 초강대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 방송을 시청했는데 부산 해군기지에서 시연된 삼성의 국방 네트워크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걸 봤어요.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방송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왔어요. 한 국제정치 전문가가 특히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라는 구시대적 억지력 대신 기술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 수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델이죠. 저는 TV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이제 선택은 한국이 하는구나. 그 순간 깨달은 건 우리가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려 했지만 결국 선택권은 한국이 가져간 거라는 거였어요.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과 전략적 사고는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유럽 국가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의 프란츠 슈타이너가 최근 인터뷰에서 한 말이 화제가 됐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과 네트워크 시스템은 이미 나토 표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울의 기술 혁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고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한국산 방산장비 도입을 늘리기로 결정했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구매 계약을 넘어서 장기적인 기술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 여겼던 강경파들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거든요. 삼성이 보여준 군사 네트워크는 단순한 통신 기술이 아니라 차세대 전쟁의 핵심 인프라였습니다. 루카스가 다시 보고했어요. 국방부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네트워크 분야에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건 완전한 정책 전환이었어요. 압박에서 협력으로, 관리에서 파트너십으로 접근 방식이 바뀐 거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거죠. 저는 그날 밤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어요. 이건 새로운 시대의 안보 모델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힘으로 압박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기술로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 말이에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이 모든 과정에서 보여준 전략적 일관성이었습니다. 압박을 받아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자신들의 역량을 증명해냈거든요. 이런 모습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핵심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이런 위치에 올라선 다음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였어요.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유엔 본부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한국 외교 대표단이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공식 선언을 한 거예요. 대표단장이 연단에 서서 전 세계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을 제시하는 나라입니다. 기술과 협력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에 있던 120여 개국 대표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5년간 외교 현장을 지켜봤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거든요. CNN 앵커가 생중계로 말했습니다. 이 순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기술력과 전략으로 강대국과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한국으로 시차가 맞춰진 생중계 화면에서는 서울의 반응도 보여줬어요. 삼성 본사 앞 대형 스크린에서 외교 선언이 생중계되고 있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시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 우리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대학생의 인터뷰였습니다. 핵은 안 가져도 돼요. 우리에겐 더 강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기술이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의 제시였습니다. 파괴가 아닌 창조로, 압박이 아닌 협력으로 안보를 확보하는 새로운 모델이었거든요. 유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방에서 25년간의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2025년 전략대등 선언, 한국의 도전과 미국의 선택으로 정했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어요. 이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적응이자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방식이었어요. 미국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역량을 더욱 체계적으로 증명해냈거든요. 이런 접근법이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는 핵심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성공은 기술력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 전략적 사고, 국제적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비전이 결합된 결과다. 보고서 작성 중에 지미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에바, 유럽연합에서 한국과의 포괄적 기술 협력 협정 체결을 공식 발표했어. 이제 정말 게임이 바뀐 거야.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적인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한 거였어요. 이건 진정한 의미의 자주외교였습니다. 루카스도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국방부에서 한국과의 기술 교류 확대를 정식으로 승인했어.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야. 그 메시지를 보며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압박 대상으로 여겼던 루카스가 이제는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변화가 바로 한국이 이뤄낸 가장 큰 성과였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쓰면서
저는 서준 박사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에너지 주권입니다.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한국이 추구한 건 파괴력이 아니라 창조력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모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이제 우리도 그들을 배워야 할 때다. 그 문장을 쓰면서 미소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25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거든요. 강대국이라고 해서 항상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작은 나라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실감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국가적 성취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해서 제출한 보고서는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로 말이에요. 몇 주 후 한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이 개발한 군사 네트워크 기술을 나토 회원국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이건 한국이 기술 독점이 아니라 공유와 협력을 선택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확신했어요.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모델이 앞으로 국제사회의 표준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에서 기술로 협력하는 시대로의 전환이 이미 시작됐거든요. 25년간의 커리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다른 나라를 누르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함께 성장하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서 배울 때다.